2부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검찰이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고요. 검찰은 재청구했네요.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잠시 후 거두절미 각서라고 코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내리막입니다. 내리막길을 걷다 할 때 내리막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소식들 가져왔어요?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지난해 한국 사회의 집단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비율이 92%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이 반면 윤 대통령이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은 전년보다 5.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예. 또 반가운 우하향 그래프도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성 대출이죠. 보금자리론 금리가 7개월 만에 인하됩니다.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보금자리론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어요. 예. 그리고 또 그동안 빠른 배송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이제 배송 속도가 다소 느려져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 명절을 앞두고 택배기사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양을 배송하느라 이 새벽까지 잔업을 하는 현실에 공감한 겁니다. 네, 세 가지 뉴스인데 첫 번째, 집단 갈등이 심각하다. 이거 어떤 조사 결과예요? 네, 이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8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설문해서 22일 발표한 2024년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11월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비례 할당한 뒤 이 한국리서치 응답자 풀에서 무작위로 추출했다고 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지난해 12월 30일부터면 계엄 사태 그 이후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집단 갈등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국민들이 느끼는지 수치화한 겁니까? 맞아요. 이 집단 갈등의 심각성을 수치로 평가한 건데요. 이 전혀 심각하지 않다 0점부터 이 매우 심각하다를 10점으로 표시를 했고요. 이 평균 점수는 8.1점으로 2013년 이 관련 조사가 시작된 뒤 8점대를 넘어선 건 처음이고 역대 최고치입니다. 작년이 최고치였다. 그동안 그래프를 보면 유독 눈에 띄게 높은 부분이 또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조국 일가 수사 여파로 국론이 분열됐던 2019년에 이 국민들이 느낀 갈등의 정도가 7.7점이었거든요. 그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소추와 구속 등 일련의 사태가 계속되며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집단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느낀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취임 첫 해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현 정부에서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집권 3년 차인 지난해 이 집단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응답은 21.7%였는데요. 이 집권 2년 차인 2023년에는 15.0%. 였거든요. 그거보다 6.7%포인트 상승한 거고요. 이 취임 첫 해인 2022년에도 10.7%여서 그 대비 더 높아진 수치입니다. 네, 그 갈등이 늘었다고 보는 이유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국민들은? 네, 국민 779명 중에 65.7%는요. 윤석열 정부가 야당이나 반대 세력과 소통과 협치를 하지 않는다는 걸 이 주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기 전반부에 감사원과 검찰 등 이 권력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 인사를 겨눈 대대적 사정에 돌입한 뒤 줄곧 반대 진영과 협력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게 문제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 그 12.3 계엄에 대한 여론도 반영됐겠죠? 예,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속을 또 폐악질을 일삼는 반국가 세력이라며 이 척결을 다짐한 건 이 갈등의 극단을 드러낸 대표적 장면으로 이 국민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진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또 뭐라고 답했어요? 네, 국정 운영 기조나 정책 특성 때문이다라고 한 응답자가 9.6%였고요. 이걸 합치면 국민 4명 중 3명, 그러니까 75.3%는 이 갈등 증가의 원인을 이 정부의 잘못으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야당이 정부 국정 운영에 비협력적이다.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다라고 답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은 17.1%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집권 여당 탓을 더 많이 하는군요. 앞에 언급한 현 정부의 갈등 해소 노력 항목도 한번 볼까요? 네, 정부가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라는 응답 비율은 17.1%였습니다. 이 3년 연속 내리막인 건데요. 윤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22년엔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이 26.9%였고요. 다른 정부와 비교해 보면 박근혜 정부 4년 차였던 2016년에 최저점을 찍어서 당시 29.0%였는데요. 이걸 갈아치운 거고요. 2023년에도 25.4%로 한 번 더 최저점을 경신했는데 작년에는 이보다 더 떨어진 겁니다. 네, 참 이게 지금 탄핵 정국에서는 이거 다시 올라가긴 쉽지 않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두 번째 내리막을 키워들어간 뉴스, 대출 금리가 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책성 대출인 보금자리론 이야기인데요. 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차주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고요. 이 금리가 7개월 만에 인하됩니다. 얼마나 내립니까?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요. 이 올해 2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한다고 합니다. 이 아낌이 보금자리론 기준 연 3.65에서 3.95% 금리가 적용되고요. 이 저소득 청년,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 등 이 사회적 배려층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은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서요. 연 2.65에서 2.9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1억 원 빌렸다면 한 30만 원 줄어드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 아낌이 보금자리론 기준으로 1억 원을 빌린 경우에는요. 그동안 연간 425만 원을 이자로 내다가 여기서 0.3%포인트 떨어지면서 395만 원을 내게 됩니다. 이게 7개월 만에 내린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 대출 상품보다도 금리가 더 높아서 이 큰 인기를 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는 가계부채 관리 목적으로 또 은행 대출 금리가 인상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니 인하 필요성이 적었던 게 배경입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고요. 세 번째 뉴스는 이 택배 배송 속도 좀 느려져도 괜찮아 이 말인 거죠? 맞습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요, 이 실시간으로 갈리고 있는 것 같은 택배 노동자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갈리고 있는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이게 사람을 갈아 넣는다라는 그 말로 써서요. 요즘에 시간이나 노력을 모조리 쏟는다 이런 의미로 쓴 건데요. 네. 예, 이 해당 게시물에는 여러 누리꾼들이 전날부터 공유한 택배기사의 문자가 실렸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어요? 예, 한 택배기사는요, 21일 저녁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물량 과다로 이 대략 새벽 2시 정도 돼야 배송 완료될 것 같다. 아이고. 배송이 많이 지연되니 많은 양해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명절 앞두고 물량이 엄청나니까 이분 한 명의 일이 아니겠네요. 맞아요. 다른 택배기사가 고객 420명에게 보낸 단체 메시지도 공유가 됐는데요. 이 명절 특수로 인한 물량 대폭주로 당일 배송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이 양해를 부탁드린다. 전화는 정중히 거절하겠다. 새벽까지 배송해야 해서 배터리를 아껴야 한다. 죄송하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런 글에 대한 누리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한 누리꾼은 나도 어제 새벽 귀가하는데 택배 차량 배송 장면을 보고 비명지를 뻔했다. 택배 2주 걸려서 받아도 괜찮은 세기를 원한다. 이렇게 남겼고요. 또 다른 이들도 사람 갈아서 물건 빨리 받는 건 원하지 않는다. 기사님들 문자 너무 마음 아프다.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물량을 제한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내며 공감했습니다. 그래야죠. 네, 여기까지 주간 뉴스 큐레이션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 예, 이제는 여론조사에서 계속 호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주의 뜬 인물로 한번 선정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예. 이번 주 한국갤럽이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자체 정례 조사고요. 그 밖의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요. 국민의힘의 그 차기 대선에 대한 잠재적 대선 주자들 중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11%를 기록했죠. 그런데 김문수 장관이 현재는 지금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예. 대해서는 가능성과 한계가 동시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도요. 그 여권 지지층 중에서 김문수 장관을 응답한 사람이 28%였는데 의견 유보가 34%나 됩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의 주된 그 기반은 아무래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서도 김문수 장관을 꼽은 사람이 31%인 반면 의견 유보가 여전히 35%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뜬 인물로 선정할 기회가 있을 것인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전까지는 여권의 대선 후보군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그죠? 갤럽 조사에서는 과거에 2% 정도 언급이 되긴 했었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네. 그런데 아무튼 그 전 국무위원들이 한덕수 총리까지 포함해서 국회에서 전부 다 일어나서 고개 숙이고 인사할 때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 소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탄핵 반대 응답층조차도 31%만 김 장관을 뽑았고 여전히 의견 유보가 35%나 된다는 점에서 예. 김문수 장관의 인지도는 굉장히 높은 분인데 이 정도 선호도라고 하면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객관적인 시각일 그동안 것 각종 같습니다. 초강성 발언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의식하는 걸 거예요. 그래 보입니다. 근데 현상이라고 칭할 만한 것 같아요. 이제는. 물론이죠. 왜냐하면 이제 갤럽 조사는 뭐 보기를 주는 게 아니라 응답자들이 직접 이제 예.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정도인데 두 자릿수대로 올라섰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짚어주신 대로 확장성이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사실 김문수라는 개인 정치인에 대한 어떤 평가 성격도 물론 있겠지만 더 크게 작용하는 건 이른바 꽃꽃문수라고 해서 이 혼자 인사를 안한 거. 그 사과를 하지 않은 부분.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는 강성 지지층들이 점차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 중도층 뭐 이 가운데 있는 유권자층한테로까지 확장이 될 것인지의 기로에서 좀 막혀 있어 보이거든요. 그 현상을 지금 김문수라는 인물이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고요. 장유미 변호사는 금주에 뜬 인물. 예, 저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꼽아봤는데요. 일단 국회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고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직격한 건 아니지만 이 좀 상반되는 진술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대통령의 쉼표까지 기억을 한다. 그리고 대통령을 정말 좋아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왜냐하면 막 구체적으로 끌어내라라고 하고 이 부분의 지시를 들었을 때는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은 현역 의원들을 끌어내고 체포하는 것은 정말 평양에서나 있을 만한 일이다. 아마 저는 이분이 보수에서 이게 발탁이 된 인사시고 보수의 가치를 좀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라면 이런 귀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단히 좀 주목되는 발언을 해서 좀 예. 이번 주에 꼽아봤습니다. 뭐 특히 핵심이 되는 건 체포 인사 관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대통령한테 들었고 네. 그 사람 이름이 누군가는 이제 뭐 누구죠? 여인영 사령관한테 사령관하고 들었다. 통화할 때 거기서 쭉 얘기를 했고 이 사람들 이름을 쭉 듣다가 이거는 미친 것 같아서 예. 받아 적다 말았다. 뭐 그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전혀 흔들리질 않고 있어서 누구의 진술이 더 증명력이 높을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대단히 유의미한 저는 진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같은 분이 진짜 보수죠. 국회에 나와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평양. 그리고 그런 것을 매일같이 하는 곳이 북한 보위부. 이 말씀을 하는데 저도 들으면서 참 아프고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예. 보수가 잘 새겨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검주의 진인물은 송영훈 변호사. 오동훈 공수처장입니다. 자, 공수처가 그동안에 이제 윤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가져오고 또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하고 그 후에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전 과정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사건을 검찰에 보냈더니 구속영장 연장마저 거부당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은 공수처가 끼어들어서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많이 헝클어졌다. 이런 평가로부터 이제는 자유롭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애초부터 공수처가 필요 없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야당은 오히려 공수처의 존재로 인해서 이 수사가 엉터리가 된 것이 아니냐. 이제는 이런 비판으로부터 공수처가 자유롭기 매우 어렵게 됐어요. 그 책임은 결국은 수장인 오동훈 공수처장이 짊어져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주의 진인물로 선정을 근데 해봤습니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불어당한 건 검찰 아니에요? 검찰인데 그 법원의 논리가 뭐냐고 하면은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보냈으면 사실상 즉각적으로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은 보완 수사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수처는 완벽하게 수사를 해서 보내든가 아니면은 공소장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더 일찍 보내든가 했어야 되는 건데 강제 구인을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시간만 낭비한 채로 사건을 보냈다는 것이죠. 네. 자, 장윤미 변호사는 금주의 진인물.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을 꼽아봤는데요. 예. 이번 주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대통령과 대면을 한 상황에서 증언이 나왔을 때 상당히 중요한 거였어요. 네. 이제 헌재 심리 과정 중에. 그런데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사건을 완전히 좀 어떻게 보면 패착으로 가고 있다. 거기에 대단한 기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질문에 좀 기억을 환기하는 방식으로 맞춰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결과가 된 것 같은데 일단 본인의 재판에도 악영향, 정치적으로도 이거는 제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 진술들 뭐 이런 부분이 사실상 쏟아졌다라는 점에서 이 주에 진인물로 좀 예. 꼽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핵심이 되고 인구에 회자되는 것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단어. 놀랐습니다. 또 저는. 체포하라는 것이 아니라 포고령을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 동향을 파악하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처음에 그 누가 한 장면을 이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라고 보내줘서 저 이게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설마 이런 변론을 하진 않았겠지라고 했는데 진짜였더라고요. 나중에 기사를 예, 잘 찾아봤더니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어요. 그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막 끄집어내라라고 대통령이 전화하고 막 김용현 장관이 막 국회의원들 지금 해제 요건 안 됐으니까 의결 종적수 안 됐으니까 끄집어내라라고 해서 이거 공포탄을 쏴야 되나? 이거 문을 부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양심을 걸고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본인이 들은 이야기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사실 끄집어냈다라고 보이는데 거기 어떤 요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그런 재판부를 거의 능멸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 말에 설득을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사실은 우리 대통령이 계엄은 발동했지만 이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게 아니라 요원이었구나, 이거 빨리 종식시키려고 했구나라고, 이게 왜냐면 악귀가 안 맞잖아요. 제2의 제3의 계엄하겠다라고까지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지휘관도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근데 제가 기사를 보면 요원은 특전사 요원을 지칭한다라는 기사가 있던데 특전사 요원을 일부러 국회에 집어넣었는데 그 요원을 다시 빼놔라는 얘기였다? 그건 말이 되지 전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이 변론 자체가 책임을 더는 방향으로 가고 어허. 싶어서 이 말 저 말 하는데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것 송 같습니다. 변호사는 요원이 뭐라고 보세요? 의원이 맞죠. 저도 당에 속한 입장에서 당 지지층 중에 탄핵을 반대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말씀 들으면은 굉장히 싫어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가슴 아파하세요. 그런데 팩트는 팩트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법적인 사안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호도해가면서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은 변호사 또 공론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팩트를 좀 하나 찬찬히 짚어보면요. 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그 계엄이 있고 나서 3일 뒤에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잖아요. 맞아요. 거기 나온 영상을 가지고 와서 의원이냐 요원이냐를 가지고 듣기 평가를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요원이라고 말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말이죠라고 하니까 의원 맞습니다 이렇게 바꿨다는 그 거. 듣기 평가를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맨 처음에 쓴 단어는 인원입니다. 인원. 인원인데 자, 곽종근 사령관의 말을 가지고 자꾸 듣기 평가를 시키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의 진술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진우 수방사령관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진술했냐면요.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해. 예.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린 문장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목적어는 요원이겠습니까? 의원이겠습니까? 요원이면은 우리 대한민국 요원일 텐데 북한 보위부 요원은 아닐 거잖아요. 4명이 1명씩 가서 들쳐업고 끌어내야 됩니까? 어떤 요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죠. 그런 요원이면. 자, 두 예. 번째. 조지호 경찰청장. 이분은 지금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사실은 일부러 거짓 진술을 하실 만한 분도 아니에요. 다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그 01시 01분 이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또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예. 자, 이런 진술들 모아보면 이게 요원이겠습니까? 의원이겠습니까? 저는 그 보수가 자꾸 이런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런 비소한 논쟁에 빠져 있으면요. 예. 점점 더 부끄러운 길로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자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걸 거의 법정 진실공방 차원으로 몰고 가려는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다음 달 2월에 이제 그 지금 쭉 언급하신 수방사령관 등등이 또 증인으로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도 말 바꿉니까 이제? 요원이었다고? 수사기관에서 그동안에 진술을 해놓은 분량들이 상당히 있을 거고 또 국회에 나와서도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같은 경우에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자꾸 듣기 평가를 시키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빼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국회에 나와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다 김영환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여기에 맞춰서 말을 혹시 바꾸느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기로 방침을 바꿔서 나온 것까지는 잘한 일인데 그 변론하는 과정에서 또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헌법재판관들과 헌법재판 절차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을 보여야 하고요. 그리고 부지불식 간에 지금 사실 본인에게 불이익한 내용들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럴 바에는 대리인단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윤 대통령이 그 법정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 그 점이 방어권 보장에는 더 나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기로는 대리인단뿐 아니라 이른바 이 탄핵 찬반 여론이 팽팽해지고 이런 양상을 보면서 이거 일부 언론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건 아무리 거짓말이라고 우겨도 이것이 진실이야.
라는 식의 논리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달려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그래서 공수처가 썼던 말 중에 체포영장 청구서에 확신범 윤석열 뭐 이렇게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부합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 형사사건 피해자들 보면요. 이런 인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증거랑도 다른 사람 진술 많은 사람과도 이렇게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쭉 들어보면 모순점도 보이지만 그럴싸한 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확신으로 이미 똘똘 뭉쳤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헌재 절차는 이 징계 절차입니다. 본인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대리인이 예.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권유해 볼 수는 있지만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의원 아니라 요원이었다도 거기 대리인단 중에 한 명의 변호사가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했어요. 사실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완전히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그러니까요. 이 설파하는 그 전략으로 가고 이게 그럼 아주 속에 성과가 없다고 자체 판단을 할 것이냐. 안 그래 보이거든요. 종국적으로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 부분이 패착일 텐데 지금 중간 상황에서는 이거 한번 반격을 노려볼 수도 있나. 그냥 아예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다 인정하고 가자. 이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끌어모아가지고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송영훈 변호사는 이제 보수의 입장에서도 이건 올바르지 않은 길이다라고 평가하지만 그러나 계엄을 주도한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면 도저히 그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거지라 하더라도 이렇게 맞설 수밖에 없다라는 전략을 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왜 이런 고통스러운 말씀들을 드리냐 하면은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어쨌든 그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이 보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를 지키는데 핵심이 되는 사람들, 특히 군인, 경찰 이런 사람들의 그 가치, 헌신, 존엄 이런 걸 지켜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평생 군과 경찰에 헌신해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조지호 경찰청장 혈액암 투병 중인데 물론 보석됐습니다마는 직무정지되고 구속당했죠. 예.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실 별이 20개가 떨어졌어요. 이번 계엄 수사 과정에서. 자, 그러면은 그런 그 연루된 사람들의 마지막 어떤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언행을 대통령께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게 이제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언행이라는 건 내가 잘못 패탄했고 잘못했다라는 말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뭐 침묵하든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하든지 둘밖에 없잖아요. 근데 둘 다 뭐 이대로 가다 보면 대통령직 파면당하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게 뻔하니 일단 그 여론의 호도를 통해서라도 대치전선을 만들어 보자. 대치전선을 만들 유일한 방법은 이건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었다. 네네. 국민에게 계몽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막은 적 없고 요원들이 있으니까 끌어내라는 거고 체포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고 막 이렇게 계속 이 궤변을 이어가서 하나의 성을 쌓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주 정교하게 기획되고 계획됐던 계엄이라는 취지인 거예요. 실패는 아니지만 이렇게 짧게 하려고 했고 병력 투입도 최소화만 해서 뭔가 왜냐하면 대통령이 상징이란 표현을 많이 써서 제가 좀 놀랐는데 상징적인 계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국민들한테 계몽을 하기 위해서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큰 결단을 내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대로 이 부분이 끝에 가서는 사형 무기징역 면할 수 없고 물론 무기징역도 작년 감경이 됩니다만 그리고 파면을 면할 수 없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지금 할 것인가? 그냥 수긍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긍을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를 하면은 이거는 어차피 끌고 그리고 여러 변론을 막 지지층한테 소구하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이 아예 무의미하냐 정치적으로 그래 보이진 않는 거예요. 이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 반등도 사실 읽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바로 이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 불어대니까 석방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만일 잘못했다 이거 수긍한다라고 하면 나를 석방해라 이럴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아마 끝까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법률적으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서 법원이 안 받아들이면 석방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게 구속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석방해요. 그러니까요. 예.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검찰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마치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되면 곧바로 석방인 그런 것처럼 것처럼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리가 이상하게. 검찰이 기한이 좀 타이트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소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오늘까지 포함해서 연장이 안 되면 아마 사흘 정도 시간이 있는 네.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공소장은 기존의 관련 인물들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서 써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주어만 바꿔서 어느 정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또 증거 서류도 꾸려야 되고 상당히 검찰에게 지금 타이트한 시간이 주어진 것만은 맞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지금 연장을 재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지법의 그 당직 판사에게 배당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아까 놀란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요원이었다, 체포 지시도 한 적이 없다,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다, 뭐 이런 궤변적인 논리로 하나의 성을 쌓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대표적 보수 언론 중에 하나인 조선일보가 그동안에는 매우 비판적이더니 오늘부터 태도가 요원인지 의원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공방의 대상이 될 것, 이런 식의 논조를 취하고 있어요.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공방의 대상이 될 듯, 이런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거는 네, 저는 사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내 하나의 일관된 그 기조를 가지고 계속 논평을 해오고 있습니다. 뭘 고민하냐면은 보수가 누구의 옆에 있어야 할 것이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보수가 윤 대통령 개인의 옆에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수십 년 동안 헌신해온 군인, 경찰, 그들의 가족들 곁에 있어야 할 것인가. 예. 더 나아가서는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나 경호처장이나 그분들 옆에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계엄 사태 직후에 매출이 급감하고 장사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 사장님들 옆에 있어야 할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사실 이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것을 듣기평가 내지는 진실공방으로 몰고 가서 그 프레임에 보수가 한 발 한 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득이 될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세력이 저런 식의 똘똘 뭉친 전략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여론이 거기에 의해서 정확히 지금 양분된 양상으로 막 나타나고 네. 이러면 헌법재판관들도 영향을 받나요? 저희가 사건할 때 막 이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면은 뭔가 재판부한테 어필하는 장외전을 펴고자 하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네. 의뢰인들도. 근데 자제시킵니다. 좋지 않다. 재판부한테 유형 무형적으로 어쨌든 외압으로 일으켜질 뭐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하는 건 대단히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언론사들도 약간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보수 집회에서도 이를테면 아주 전통적인 이른바 조중동 관련해서도 논조가 대통령한테 비판적이라거나 하면은 대단히 폄훼를 하고 공격을 지금 하고 동아일보를 동결해라고 부른다는 거 동결해라고 아닙니까? 하고 뭐 한겨레도 뭐라고 막 뭐 지칭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뭐 절독 운동을 하겠다, 이게 사실 무시를 못하는 목소리로 이미 돼 있는 상황에서의 하나의 선택을 저는 언론사가 한 부분도 있다, 이런 전략적으로 이런 그래서 생각도 듭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영향 받아요? 저는 그런, 그러니까 택도 없는 주장에는 영향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하나 놀란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4대4로 기각된 네네. 거에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탄핵 심판과 뭐 네, 네. 이제 떠올리게 만든다는 식의 제목이에요. 대단히 고무되더라고요. 지지층들이 이거 4대4? 그러면 그러게요. 이게 보수 진보로 어쨌든 색깔이 분류가 돼 있기도 한데 그럼 우리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언론사가 사실상 주는 거죠. 깔아주는 이제 거죠. 범죄 혐의와 이 증거의 유무나 판단의 차이가 너무나 명백한 그런 건데 그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두 결정에 대해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재의 4대4 결정은요, 좀 비판받을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방통일법 13조 2항의 제적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헌상 해석의 범위는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4대4로 나뉘어서 나옴으로써 헌재가 대단히 진영화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더 많이 평의를 해서 어느 쪽을 설득해서 최소한 5대3이나 6대2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4대4로 지금 의견이 갈림으로써 앞으로 그러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다시 미궁에 빠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기각은 됐는데 헌재 결정이 앞으로의 규범적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길을 제시해주질 못해요. 그 부분이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사건이 4대4로 나왔다고 해서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도 4대4가 될 거다. 이거는 지나치게 억측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선 논리적 일관성이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의원이냐 요원이냐가 계속 그 논쟁거리가 됐을 때 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문은 굉장히 역사적인 문서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사실과 다르게 부인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에 대한 평가가 그 결정문에 남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되는 지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최종적인 위신을 그래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인 문서에서 어떻게 언행하고 어떻게 변론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송 싶습니다. 변호사의 그 멘트는 탄핵이 인용될 것은 거의 분명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논리를 펴신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죠? 객관적으로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송 변호사는 이제 그런 전제를 깔고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도 뭐라도 최소한 좀 제대로 된 표현이 박혀야 된다라는 바람까지를 설명하신 건데 지금 아무튼 이쪽 측은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싸울 수 있다. 네. 이렇게 싸우면은 4대4 나올 거다라고 보는 것 같다는 거죠. 저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게 약간 밑자락을 까는 느낌이에요. 의도가 나중에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명확한 있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만약에 탄핵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 이것 봐라 이런 쟁점도 있었고 과거 이런 그러니까요. 데서 4대 4였는데 이거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다른 잣대를 댔다라고 왜냐하면 사건은 사건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려는 아 그렇죠. 그런 거죠. 이건 빌드업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쨌든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마음이 편치는 않고요. 많이 화가 나 있는 분들의 마음도 10분 이해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말씀들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예. 보면 제가 맡은 악역인가 싶기도 하고요. 환자에게 아픈 주사를 놓는 그런 의사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정말 이런 식으로 그 아까 우리가 잠깐 토론 중에 얘기 나온 것처럼 아예 침묵하든지 아니면 계엄은 내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인정했다면 우리가 한 고비를 쉽게 넘길 수 있는데 지금 전혀 다른 전략으로 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우리 사회의 갈등의 수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은. 후폭풍은 예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할 것 지금. 같아서 참 네네. 걱정입니다. 1시 37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유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귀성길 정체는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신다면 대구까진 3시간 50분, 부산까진 4시간 50분 정도 걸리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천안휴게소에서 남이분기점까지 길게 정체고요. 이후로는 대전터널에서만 짧게 속도를 줄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론 비교적 수월한데요. 화성휴게소와 서해대교 부근에서만 5km씩 막힙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밀리고요. 이후로도 문경세제에서 문경휴게소까지 막힙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풍세요금소에서 차량터널까지 막히고 연문 아들목과 논산 분기점에서 더딘 흐름입니다. 귀성방향 정체는 오늘 오후 8시쯤 해소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핫한 한마디. 자, 송 변호사.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목요일 기자들을 만나서 한 말입니다. 이것도 그때 은행장 분들하고 농담으로 한번 해본 이야기고 그걸 또 어떻게 아셨군요.
이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대표가 이번 주 20일에 그 6대 시중은행장 면담을 했습니다. 그 면담도 무슨 대통령 놀이 하려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래서 비공개로 진행을 했잖아요. 이 비공개 면담 말미에 그 한 인터넷 언론사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매체를 특정을 하면서 이상한 언론사인데 모 은행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광고비로 지급하더라. 그냥 한 말이니 크게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 그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언론에 전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매체에는 실제로 그 일면 우상단의 작은 박스 광고를 게재하던 그 금융 그룹에서 광고를 중단을 해서 이번 주 24일에 그 자리 광고가 백지 광고로 나왔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대표가 언론의 질문을 받으니까 농담으로 한번 해본 이야기고 그걸 또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상 매체가 그 상당히 엄중한 가짜 뉴스를 보도했던 건 맞습니다. 저 선거연수원에서 99명이 체포돼서 그 주일미군 기지로 압송됐다. 이런 가짜 뉴스를 떡하니 보도를 해서 주한미군이 이건 완전히 거짓이다. entirely 예. false다. 이렇게 보도했었지 않습니까? 중국인 체포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거고 그 매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맞아요. 그러나 그런 매체에 광고를 낼 거냐 사기업이 말 거냐는 사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원내 제1당의 대표가 은행장을 만나서 너네 은행에서 이렇게 광고 많이 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당연히 압박으로 들리죠. 해서는 안 될 발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역사적 사례가 있는데요. 1974년에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입니다. 예. 이때 유신 정권에서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 수호대회라고 하는 걸 하니까 동아일보 주요 광고주들을 불러다가 광고 내지 말라고 회유를 하고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 줄줄이 이제 백지 광고가 실리게 되죠. 그러니까 동아일보 독자들이 자비로 응원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한 시민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독자가 응원 광고를 낸 게 1호인데요.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 응원 광고의 1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당에 지금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이렇게 김대중 정신과는 너무너무 먼 거리에 와 있다. 그 사진을 붙일 자격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요 발언들은 조금 부적절한 건 맞죠? 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동아일보 백지 광고랑 지금 이 사안을 그 음모론을 퍼뜨리는 언론사랑 동일시해서 말씀하시는 네.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만약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근데 저는 그러니까 시장 질서가 잘 돌아가면 그런 언론사가 과연 정당한 방법으로 정말 이제 경쟁력적인 매체로서의 판단을 받아서 광고를 수주했을 것인가라는 개인적인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게 오독될 수 있는 여지가 아무리 비공개여서 좀 편하게 나누는 자리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는 금주의 핫한 한마디. 예, 사실 정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뭐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다 꼽고 네. 싶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접 발언은 저는 새해 인사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곁을 제가 지키고 살피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 일단 설 연휴에 국민들에게 연휴 인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누가 어지럽게 하고 이렇게 위기 상황으로 했는지 국민 안부를 묻을 자격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지 그리고 이것도 국민한테 사과드려야죠. 본인이 불법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거짓 공문서라고 이야기해서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완전한 공격을 받고 심지어 방화를 시도하고 불을 붙이려고 하고 판사실에 물을 뿌리고 기물을 파손하고 그러면 본인이 책임 있는 대통령 직책을 인식하고 있다면 아무리 직무집행이 정지됐어도 국민께 사과하는 게 그리고 그런 폭력 시위대에게 자제하라고 말하는 게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대통령의 어떤 머릿속은 대한민국보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일단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그동안에 대통령의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왔는데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잖아요. 네. 현재 그런 상태 아닙니까? 끝까지 싸운다는 것은
탄핵 심판의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든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싸우겠다는 건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승리가 끝인 거죠. 그런데 승리가 어떤 부분을 본인이 좀 반격의 계기로 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법률 절차에도 이미 불복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여러 차례 밝힌 밝혔잖아요.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 끝에는 사실상 본인의 지지층한테 끝까지 소구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의 관건은 국민의힘의 스탠스일 텐데 대통령을 엄호하고 갈 것인가 절연하고 갈 것인가. 근데 지금까지는 최소한 후자의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 예. 이게 지금 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뭐 켜켜이 계속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서 국민 선택 받을 수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하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윤 대통령이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자체는 막을 방법은 없어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나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그 지지층을 향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네. 그걸 막을 수 없다면은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이 우리 사회의 전체의 갈등을 좀 완화시키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같은 경우도 정말 더 단호하게 그 폭력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규탄 메시지를 강하게 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오독될 수 있는 언행을 한 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더 명확한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그 단절하고 절연하는 문제도요. 현재 지도부가 이제 언론에서 말하는 이른바 친윤 지도부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절연하기도 더 자연스러운 위치에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메시지가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갖고 윤 대통령을 사랑해왔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람하지 않았다. 그런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참 고통스럽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뭔가 그래도 좀 더 매끄럽게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 비대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죠. 예,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 문제는 추후에 이제 어떤 변곡점에 놓였을 때는 그런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갑자기 그 속도를 줄이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을 하면 그게 국민들께 어떻게 보이겠는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어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 국면에 가면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후보 경선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 후보 경선 과정에서 두 노선이 싸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노선 중에 어느 노선이 이기느냐는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분당 얘기도 조심스럽지만 나오기도 하는데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예. 일단은 아무튼 후보 경선 과정이 상당히 팽팽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을 적극 응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어받으면서 갑시다라는 쪽과 확실히 선을 그고 갑시다라는 쪽이 전면적으로 붙을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뭐 그런 가치에 관한 대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분당을 하는 이는 없을 걸로 봅니다. 글쎄, 저도 당내에서 예. 그런 걸 지금 모색하고 있는 분들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2017년에 학습 효과가 있어서요. 아마 분당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무튼 그 국민의힘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는 그 후보 경선 과정 끝나봐야 할 겁니다. 그때 좀 명료해질 건데 저는 그러니까 큰 기대는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보수 개혁의 깃발을 활짝 들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굉장한 위기를 겪은 거예요. 보수 텃밭이 완전히 허물어진다는 위기의식 속에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분당도 있었고 개혁 보수 목소리도 예. 했는데 그게 정말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고 그게 실패로 정치적 실패로 끝나니까 아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강성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는 지지층을 좀 믿고 갈 수밖에 없겠다는 맞아요. 그런 각인이 정치적으로 돼버려서 이게 좋은 방향으로는 이끄는 방향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헌재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어정쩡하게 갈 거고 네네. 결론이 내려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붙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는 아주 속전속결의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네. 이건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방향이 맞고 저희는 수용을 안 할 도리는 없는 그럼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법률적인 절차로 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중단되는 건데 정말 이제 법의 모호성 때문에 법원이 받아들이면 그건 그 법의 위헌성을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뭐 지연 의도가 있다. 이 비판은 좀 수용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재판부가 왔을 때 아이고 뭐 말도 되지 않는다 이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튼 재판부의 예. 판단이죠. 그리고 좀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배당도 하지 마라. 나 이 사건만 들여다보겠다. 이거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사건이 아니면 재판부가 과연 그런 판단을 일반 사건에 했을 것이냐. 아무리 일반 선거법 사건이어도 왜냐하면 전체 통계를 보면 진짜 예전에 기소됐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오고 계류 중에 이런 사건 비율이 상당히 높긴 하거든요. 다만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고 송달 안 받고 이랬을 때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민주당이 감당해내야 되는 숙제다. 이렇게 당연하죠. 생각합니다. 예. 그 633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는 굉장히 높이 평가돼야 예. 됩니다. 그 633 원칙이요. 우리나라 선거법에 언제 들어왔냐면 그 통합선거법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법, 대통령 선거법이 따로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선거법에는 1991년 12월에 들어왔고요. 대통령 선거법에는 1992년 11월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14대 총선, 14대 대선 때부터 이 633 원칙이 법의 명문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아예 강행 규정이라고 표제가 바뀌었죠.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2월 26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라고 재판부가 예고를 했으니 네. 빠르면은 한 3월 12일, 2월 26일로부터 3주 뒤에 선고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 3월 19일 정도에는 이재명 대표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조기 개선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판결까지는 있는 상태. 그렇죠. 즉 사실관계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은 끝난 상태에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어떤 재판 진행과 또 무관하게 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각종 뭐 경제 금융 관련된 어떤 행보를 보이고 기존에 민주당이 펴왔던 정책 노선과는 상당히 중도적인 내지는 우편향된 식의 태도와 발언을 계속하는 것을 네. 또 진보 진영에서는 또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 내에서의 비판도 있고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날석에 글쎄. 예 이거는 좀 열린 태도를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이제 좌우 이념의 좌우 이제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가까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이제 진보 진영에서 왜 본인의 어떤 색채까지도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경제 이념에는 그러니까 경제 정책에는 이념 지향적으로 가는 게 뭐 진보든 보수든 맞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상황과 시장에 대한 부분. 다만 어떤 가치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시장을 통제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완전히 방임할 것이냐의 어떤 그런 가치는 있겠지만 그 정도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진보 보수 사이에 엄청나게 크게 거리감이 있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흥묘백묘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했는데 실질적인 노선을 취하겠다. 왜냐하면 이 정부 들어서도요. 말로는 뭐 여러 뭐 부동산 정책 이야기했지만 객관적으로 지표를 막 이제 문재인 정부 때랑 비교해 보면 부동산 정책도 뭐 성공했다, 뭐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사실 뭐 법인세 상당히 많이 깎아줬습니다. 실제로 그게 세수의 아주 급감의 결정적인 이유, 부자 감세 이런 부분이 경제적 효과도 보지 못했어요. 이런 고려해서 뭔가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기본 시리즈로 좀 보는 부분에 대한 이제 찬반 양론이 워낙에 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유권자분들께 지금 그 행보를 나는 이제 대선 주제로서 하겠다라고 첫 신호탄을 올린 것 같습니다. 성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짧게 한마디만. 갑자기 말이 바뀌는 것은요. 결국은 정치인이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는 더더욱 좋지 못한 평가를 국민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의 기본사회, 기본소득 이런 걸 브랜드처럼 내세우다가 갑자기 현저하게 우클릭을 해서 이제 성장을 강조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또다시 말이 바뀌어서 성장을 뒤로 물리고 기본소득을 강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왜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적이고 좋지 않게 받아들여졌는가 하면은 그것이 결국 우리 정치와 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처럼 급격하게 말을 바꾸는 정치인도 결국은 그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이런 지점들을 보시면서 아, 이재명도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민주당 지지율도 국민의힘보다 역전당하고 이러니까 뭐 다른 분들 뭐 김부겸 뭐 김경수 뭐 이런 분들의 이제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뭐 그렇게 뒤숭숭한 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게 독주 체제 이게 아니라 저는 다른 주자들도 당연히 나와서 이제 위민하고 이 판을 좀 키워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건데 지금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들께 많이 검증이 된 주자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에 놓인 어떤 리스크가 있다거나 넘어야 될 파고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정말 잘 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가졌던 브랜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민주당 비주류로서 그리고 행정력을 좀 평가받았던 부분이 많이 또 이게 좀 희석이 된 부분이 있어서 잘 알려야 될 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어차피 뭐 형식적이건 뭐건 경선을 치르게 될 거 아닙니까? 네. 또 그 과정이 또 국민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원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건희 부르는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